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처음으로 회담이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 비상구 1부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영수회담 평가와 국회의장 도정 계기 등에 대해서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우리 비상구 공식 대장남매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장윤성 정치전문기자를 모시고 전국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더 좋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마음이.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일전에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네, 네. 그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 열거해 놓고 한번 네.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해봤는데 네.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하셔가지고 일기를 하셔가지고 네, 우리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주셨는데 그 후에 막 그 국회의장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우후죽순으로 네, 네. 정말로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관심이 원래는 없는 자리잖아요. 아, 사실 국회의장을 가지고 네. 여론조사를 한다는 네, 것은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간접 선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뽑아주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뽑는 거고 국회가 뽑기 전에 이제 다수당에서 후보를 내는 건데요. 원래는 관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다선 관례, 그다음에 그 다선 중에서도 연장자 관례여서 그냥 제가 이건 자기 추대 아닌가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네. 네, 육선에다가 육선 두 분 중에 제가 그 중에 연장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또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탄생된다 하는 그 정치적인 기대도 있고 해서 저한테 수렴되나 보다 그랬더니 막 경쟁자가 생겼어요.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네. 무려 밝힌 네. 분만 총 4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공식적으로. 그래서 보통 형님 같으면 형님 먼저 그러면서 이 감히 도전을 안 하는데 성별이 달라서 여자니까 여자가 하는 건 못 봐준다 그런 또 인상이 있나 저는 좀 네. 네. 그 생각도 들고 아니 네. 그런데 정말로 그 당원들이나 네. 심지어는 그 넘어서 국민들까지 네, 네. 국회의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우리 정치 환경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다분히 그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민심과 굉장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민심이 주목하고 좀 의견 표현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불신이 초래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뒤에 의장 얘기는 좀 자세하게 네, 뒤 흡수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가벼운 대화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예전에 정치부 출입할 때 네. 의원님이 산채 비빔밥을 좋아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중식으로 비빔밥 많이 드신다고. 네, 네, 요즘도 네. 많이 드십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건강에 여러 네. 요인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건강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과 네. 국회 경내를 또 이제 많이 걸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가시면 많이 걸으실 겁니까? 네.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걷거든요. 아, 네. 지금도요? 요즘도. 네.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전략공천 받아서 선거구에 갔는데 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아, 네. 선거에 즉시 투입이 돼도 네, 체력이 네. 모자란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 경기 하남갑에서 선거를 치르셨는데 네. 그 상대당 후보가 네. 소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후보였습니다. 네, 네. 아무도 간단치 않은 상대였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그 장관님을 뽑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심판이 세게 불었는데 물론 하남갑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입틀막 하는 대통령을 그렇게 호위한다는 자체가 우선 잘못된 그 역할 같고요. 그래서 국민을 지켜달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요구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호위무사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맞지 않은 구호를 내세운 상대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한테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떤 오해가 심했습니까? 막 그 여성이 무슨 진실을 추구하고 뭐 정의감에 투철하고 하면은 여성이 정의롭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요. 세다 강하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책임감 있게 헌신하고 일을 일답게 해내면 세다는 그런 약간 깎아내리는 마치 말을 악발이다 듣고 이런 나쁜 네, 표현이 네, 있죠. 네. 몇 가지가.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굉장히 악마화돼 있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손잡아 드리고 그냥 제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보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주로는 보기보다 다르다. 봐왔던 것보다 다르다. 네. 강성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네, 온화한 네, 모습에 네, 네. 유권자들이 놀랐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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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한 분 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분 만나면 한 표를 따고 제 이미지도 극복이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치적인 그 오해를 깨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 또 깨야 된다. 네. 그런 정치를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사고서 그냥 물러선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또 검찰 개혁을 끝내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중첩적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네. 알아주신 덕분 아닌가 싶어요. 온몸을 던져서 선거를 치르셨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네. 결과론적으로 민주당과 범야권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 진영들이 네. 192석이라는 굉장히 네, 네. 큰 숫자로 총선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영향 역시 연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200석이 갖는 것은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대부분 민생 관련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책무를 포기하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또 대통령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그 공명에 대한 수사. 네. 이해 충돌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 걸 거부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제의 요구가 오면은 200석이 있어야지만 그걸 돌파할 수 있는데 또 거기는 8석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심이 참 절묘하다. 네, 더 민주당이 분발하라. 더 개혁하라. 네, 채찍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같이 이제 네. 등원을 하시게 될 부분들 몇몇을 보니까 네. 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거하셨던 네, 네. 그 동일 직군에 계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네. 뭐 정동영 네. 당선인도 그런 것 같고 네. 그 김민석 의원도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 입문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이외에 지금은 정치에 장애는 없지만 네, 네. 신기남, 네. 뭐 천정배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두루 친하셨을 텐데 네, 네, 네. 요즘도 좀 교류를 좀 하시는 겁니까? 하죠. 네, 네. 어떤 모임이 있는가요, 혹시 그 실체가? 네. 이제 원래 그때 활동할 때는 모임이 있고 자주 만났는데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당선자들이 현충원에 참배를 하는데 15대 생환자가 15대 대만자. 3명인 거예요. 김민석, 정동영, 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말. 네. 예. 그래서 한번 모이자 이제 의기투합하고 그랬는데요.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요. 네,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15대라고 하면 네. 이게 까마득한 전설의 15대가 전설 이제 22대가 개원하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저도 지금 머리가 쭉 폈습니다. 갑자기 세 분 만나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제 또 이제 보면 아까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네. 그 이재명 대표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첫 만남에 의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네. 결과는 네. 사실 빈손이라는 평가가 좀 네, 박한 네. 평가인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막 카메라가 철수한다고 철수하는 하니까 찰나에 네, 딱 붙들고 음. 내 말을 좀 듣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해간 원고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육성조차도 방송이 안 되게끔 이 용산에서는 사전 조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과 이 정권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직후에 선거 참패를 한 집권당과 대통령이 민심을 듣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우리 당을 잘 대접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심을 듣겠다는 대통령한테 민의를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15분간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심사숙고해서 요약해서 이게 좀 저는 그 표현도 아주 적절하고 네.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제된 표현 속에서 전달할 말씀은 다 했다라고 네. 보고 그렇다면 그것은 민심을 들으려고 대통령이 제의를 한 자리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그러나 아주 절제되고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전달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영수회담이 합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하셔도 그것은 대통령한테 던져진 숙제인 겁니다. 아, 이후에. 네, 국민이 던져준 숙제를 야당 대표가 전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답변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국민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책무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제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고 네. 그것에 대한 강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사실 네. 장관 재직 중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직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인상적이었던 백브리핑이 뭐였냐면 민주당의 설명인데 네. 비공개 회담 때 대화의 85% 지분을 대통령이 차지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장관이다 보니까 총장과 어쨌든 간에 만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네. 대화를 해보셨을 텐데 네.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그 스타일이 지금 스타일과 그때 스타일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국가의 제1인자죠. 음. 네. 그 당시는 이제 장관이 지휘 감독자이고 검찰총장은 외청장으로서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주로는 대화의 내용 대부분이 본인의 무용담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 장관님을 앞에 두고 네. 어떤 무용담을 얘기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할 때의 무용담. 네. 또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네, 그렇습니다. 부지사 네. 관련해서 그 조사실에서 연어 초밥을 먹이고 회유를 하더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뭐 술과 연어 초밥이 있었다, 회유를 했다, 여러 차례 소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막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검사가 아주 유능한 검사라고 하면서 두둔을 한 겁니까? 네, 그 검사가 한 일에 대한 무용담을 또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네. 수사 기법, 조작 수사, 날조 수사인 거잖아요. 네, 회유와 겁박을 채찍과 당근을 구사하는 그런 네. 수사이고 그런 수사는 절대 관행으로 인정돼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훌륭하다. 저는 그게 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 게 네. 왜냐하면 우리 장관님이 네. 그냥 보통의 일군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네. 법조 판사 재직하셨죠? 네. 근데 판사 출신 정치인한테 네. 검사실 어떻게 보면 위법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네, 물론 네. 저도 네. 판단을 직접 듣자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무용담을 얘기했다는 게 약간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이분이 정말 수사 효율성만 생각하고 수사 성과를 내서 그걸로 어떤 대중의 인기를 얻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가다라는 게 네. 간파가 됐어요. 근데 그 스타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 네. 국정 운영도. 그래서 저는 그때의 대화에서도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 또 이제 비근한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우리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네, 뭔가 네. 들어오신 다 입문을 하신 다음에 네, 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주 4.3 네. 사건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찾고 뭔가 밝히는 일이셨잖아요. 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4.3 추념식이 있었는데 네. 그 선거 복판이긴 했지만 네.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나라의 그 과거사 중에는
단순히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푼 그 모델과 같은 사례입니다. 제가 그런 진상 규명법을 발의를 하고 또 그 규명 절차에 따라서 정부 네. 차원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사과도 하고 또 유족 보상까지 피해 배상까지 이어졌죠. 해낸 네. 거의 2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의 하나의 세계적인 모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 세미나도 열고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푼 모범 사례로 네. 알려져 있고 그런 거는 국가 지도자가 당연히 기리고 또 이후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해도 모자란 거죠. 네. 근데 그걸 불참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의미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상징이 뭐가 돼야 된다. 인권과 평화가 정말 소중한 상징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네. 거고 제가 예전에 그 장관님이 이제 나눈 대담집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민생과 개혁이라는 화두를 얘기하시면서 네. 두 가지 날개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네. 순간에는 네. 무엇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영수회담도 보면은 화두가 그 개혁적인 이슈가 있고 그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절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생과 개혁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뭐 개혁파가 뭘 주장하면은 네. 강경하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민생 먼저 하자, 개혁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양분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민생이 좋아지려면은 개혁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동산 이런 게 다 민생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민생과 직결되면서 또한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또 그 입구에 그 기득권을 지켜주는 검찰 그렇죠. 권력이 예. 있는 거예요. 언론 개혁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이게 또 민생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버리면 이익을 반영한다면 네. 들어버리면 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그 입구에 있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개혁이 민생 개혁마저 네. 자초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 입구에 있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생 개혁하려고 하니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먼저 해야 되겠다를 뼈저리게 느낀 지난 6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촛불 정부 들어서서 네. 한 4년간, 17년 이후. 네. 17년 이후,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2년간 우리 야당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민생 법안을 냈지만 다 자초가 되는 거죠. 관철이 안 된 거죠. 네. 네, 정확하게 된. 왜 제대로 언론이 논점을 정확하게 안 짚어주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상태가 검찰 정권이니까 막혀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지금 언론개혁 얘기하시니까 제 네. 기자라서 지금 네. 떨리네요. 네, 지금 코코코님이 네. 나라를 바로 세울 추미애 국회의장이라면서 네. 응원과 함께 슈퍼챗 10만 원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이시고 네, 네. 아까 서두에 네,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선수나 나이로 원래는 네. 자동으로 돼야 사실은 관례에 맞을 것 네, 같긴 네. 하지만 여하간 네. 이제 경선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장이 돼야겠다 결심하게 된 좀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원래는 제가 먼저 꺼냈던 게 아니고요. 지금의 그 21대 국회가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초래된 현상 같습니다. 작년 여름경에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존이라는 게 있어요. 당원존. 네. 당원존에서 저를 불러내서 당원들이 주로 이제 젊은 당원들이에요. 불러내서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저도 막 힘든 때, 심리적으로 힘든 때였는데 불러내서 특강을 요청해서 나가서 특강을 하고 나니까 저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겁니다. 아. 네, 조화로 된 꽃다발에 미래 국회의장이 돼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써서 준 거군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이분들이 국회의장 돼달라고 하는가 곰곰이 저도 생각하게 됐죠.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0.7%로 정권을 뺏겨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이 초토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렇지만 또 180석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건 능히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의사봉에서 막혀 있다는 걸 이분들이 간파를 하시고 정말 국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한 역할 네. 해주세요. 그렇게 소임을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이제 귀에 꽂혀서 이번 전략공천을 받아서 이제 하남시 갑에 가서 저도 모르게 이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절로 여기까지. 제가 만약 여기서 뽑아주시면 다음 국회의장 영순위인데 이거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유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네. 저절로 공약이 돼버렸어요. 네. 네. 아니 그런 건데 네. 그 특정인을 좀 거명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오늘 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 30명 네. 정도가 네. 국회 영롱관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 네. 이유인 즉슨 뭐냐면 네. 5월 2일 날 본회의를 네. 소집해 달라. 그게 네, 상대방이 누구냐? 사실은 민주당 출신 음.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성토를 좀 하는 거였고 네, 네. 출장 가지 마시라. 네, 네. 이게 사실은 만약에 2일 날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 같은 법안들이 민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네,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해서인지 네.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던데 네. 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회의장이 당적이 없는 거지만 왜 당적이 없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을 맞춰주라라는 의미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추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 이태원 참사 특검 특별법, 네.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꺼냈지 않습니까? 의제로 이게 제안을 했죠. 네. 민심이라고. 네. 그럼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구속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대통령도 역시 선출직으로 국민이 뽑은 거니까. 맞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전달을 했고 또 대통령도 그 민심을 수용해야 될 1인자로서 강한 책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걸 법안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민의에. 네. 민의에 대한 구속감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국회라고 해서 그냥 뭐 졸업 여행, 수학 여행 가듯이 하시는 건 좀 자제돼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네. 혁신의장이라는 거는 네. 22대 국회 의사 그 말 그대로 의장 자리에서 네. 의사봉을 잡게 되면 혁신의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신의장은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협치가 아니라 민치여야 된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맞습니다. 말씀인데요. 협치라는 게 여야가 합의 안 해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가 아니고 여야를 불러서 머리 맞대고 수기를 하고 서로 타협하고 원만한 절충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민심에 일치하도록 수렴해주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혁신의장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국회의장 자리는 네. 당원이나 국민이 또 직접 선출한 자리는 아니어서 네. 일종의 간선 형태인 거죠. 네. 의원들이 이제 대리 투표를 하는 셈인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의원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의사가 네.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마도 그런 유세 활동도 상당히 비공개적으로 많이 하실 테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국회를 21대 처음 들어온 분들이나 네. 22대 연속이 가져가는 분들이겠죠. 네. 그런 분들이 네. 의장님을 잘 몰라서 네. 아까 우리 그 유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너무 강성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네.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있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좀? 네. 그러니까 혹시 당론과 배치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만약에 이제 그 당론이 당리당략적이고 국민에 대한 책무와 어긋난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공론화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당론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최장병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기소를 당했잖아요. 엉뚱한 상황이 왔죠. 엉뚱한 네. 상황. 네. 그러면 수사하지 마라는 잘못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야 될까요? 그거는 거부해야겠죠. 거부해야 네.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론이 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민생과 배치된다면 따라야 될까요? 그건 거부해야겠죠.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건전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여러 차례 수기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는 충실하겠지만 결국은 그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정치 네. 소신입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론 과정은 수기를 거치고 투명하게 하고 누구나 기회를 열어드리고 친절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그건 저의 책임으로 하고 제가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와는 분명히 이 당리당략 정치와는 구분이 돼야 구분되는 된다. 거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대체로 이해를 대체로 많이 하시고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또 나오는 질문들이 또 어떤 겁니까? 주로 여쭙는 게. 저기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왔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의원님들이?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권에서 최대의 개혁은 뭘까요? 최대의 개혁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는 것에 저도 포커스를 맞추고 같은 뜻인 거죠. 또 여태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효능감을 보여야 되는 거죠. 민주당한테 180석 줬을 때나 또 지금처럼 더 많이 몰아줬을 때나 똑같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정권도 안 주겠죠. 네. 그래서 이번 22대 전반기는 정치 효능감을 보이는 국회여야 되고요. 그때와는 국회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결단력, 추진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회에는 여야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을 좀 한 분 꼽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있는 분. 좀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 아까 그 15대 국회 말씀하셨는데요. 15대에 같이 있진 않았더라도 홍준표 대구시장님, 뭐 대통령을 만나서 뭐 소통도 하시고, 하시는 입장인지라 뭐 저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군요. 잘 소통이 되죠. 고향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경 아닙니까?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는 거는 평소에 연락을 좀 주고받는다거나 뭐 정치적인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또 뭐 이 정치권이 서로 한 달이 건너면 말이 와전되고 하니까 뭐 그런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그렇죠. 각이 서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질문이 뭐
연수원 때 때는. 홍준표 시장은 어땠냐는 질문이 아마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홍준표 시장님한테 연수원 때 추미애가 어땠냐 해도 마찬가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어떤 장래의 거물 정치인이 된다는 상상은 못 해봤습니다. 정말요? 예. 네. 그냥 저는 그냥 얌전하게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고요. 네. 아,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약간 늦게 사법시험이 되신 처지라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좀 네. 이 자리가 좀 떨어져 있었지만 홍준표 시장님도 그냥 점잖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아, 유튜브니까 네.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성적이 판사 인간 선적이 검사보다 아. 높지 않습니까? 네. 공부 더 잘하신 거죠, 연수원 때. 뭐 그렇게 저는 막 공부만 막 하지 않고요. 그때 저는 한창 연애 중이어가지고 아, 그러죠. 절반 예. 연애하고 절반 아, 공부하고 그래도 그랬던 판사 것 같아요. 임관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네. 여론조사라는 게 국회의장 초유의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경쟁자들도 몇몇이 뭐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다선 의원들입니다. 대체로 중량감 있는. 네, 네. 일단은 같은 선수의 조정식 후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5선에 정성우 후보, 우원식 후보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네. 솔직히 세 분 중에서 네. 어떤 분이 제일 경계되십니까? 뭐 경계되거나 하진 않고요. 네, 네. 그냥 저는 이제 그 세 분의 대통령 탄생에 어떤 최전선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경험자고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대통령 진보 진영의 대통령도 저 추미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2016년 그 탄핵 정국에서는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든 광장의 민심과 여의도가 달랐어요. 그걸 저희가 중심을 잡고 적당히 견제를 하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선 총리 후 탄핵, 총리 먼저 뽑고 탄핵하자. 이런 것이 여의도의 여론이었어요. 큰일 나죠. 민심을 그러면. 못 읽었던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네. 그러면서 한편 개헌을 하자. 만약에 총리 먼저 뽑고 개헌하고 탄핵하지 않고 대통령을 그냥 하야시켰으면 현재 아마 일본식 의원 내각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뽑는 기회를 권리를 박탈하는. 예. 박탈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결단을 국회가 내릴 수 있는 고비에 제가 바로 퇴진 당론을 정하고 또 일주일 뒤에 그 탄핵으로 당론을 모으고 그리고 비박의 좌장이셨던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만나고, 네, 당 대표로서. 네, 네. 그 당시 행상 책임론 들어보셨어요? 네. 형사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소추로 이루어지는 그 대통령 탄핵 재판은 행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의미는 헌법상의 태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형사 책임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굉장히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지만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이 헌법상의 태도 책임을 묻는 행상 책임은 그런 형사 책임이 아닌 신분을 파면하는 거니까 그런 엄격한 정령이 아니라 예. 네. 현재까지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이후로도 헌법을 존중할 가능성이 없다가 추론이 되는 것이고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재판 길게 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렸고 그래서 이제 비박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설득할 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정을 손 놓고 또 국정이 파탄돼 있고 또 뭐 국정의 그 진짜 그 주무르는 분은 따로 있다고들 하잖아요. 뭐 하늘에 교실을 받는 분의 교실을 받는다 하는 소문도 있고, 네, 또 V1, V2가 또 따로 있다라고 그런 하시고, 표현들이 회의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품백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2016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권이 공동정부를 운영하자 또 뭐 거국내각하자 하는 것도 비슷하게
흐름 자체가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경험하고 정돈하면서 네.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국회의 중심을 네. 잡아야 기회가 된다. 온다면 당연히 중심 잡을 그런 네. 통찰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겁니다. 그런지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네. 민주당이 윤 정권에 맞서 잘 싸우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 네. 우려가 좀 많다고 이제 알려왔고요. 네. 이런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장관님은 좀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은 뭐 제가 징계 청구를 한 사람이죠. 근데 징계 청구 내용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그런 프레임 만들었죠. 네, 찍어내기 네. 프레임으로. 네. 아직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제기했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네. 판결에 법무부가 이겼죠 원래는. 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채널A 그 수사와 관련해서 측근 한동훈이 들통날까봐 감찰 방해를 하고 수사 방해를 한 것은 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파면 이상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그 재판부에 대한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불법 사찰 같은 것도 음. 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중대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이런 그 민주당 아래에서 그렇게 팔짱 끼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좀 국민들께서는 답답해 하시고 네. 또 여전히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네, 지금 뭐 네. 사실은 야당과 여당이 설전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는데 네. 혹시 의장이 되시면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교통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는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 그 민심이 요구하는 법안도 방해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를 가지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관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문을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법사위는 받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후반기로 나눈다 어쩐다 하는 것은 그 당시 합의문을 작성했던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이 21대 한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최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2대에서는 새로운 룰을 정해야 된다. 네. 그 운영위원장도 보면은 운영위가 사실 네. 얼마 전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관하고 이제 최상병 사건으로 통화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그 소집 요구를 여당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럼 운영위원장도 그럼 같은 궤를 같이 해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조국 혁신당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후임 법무부 장관이시다 보니까 네. 알게 모르게 사실 동병상련도 조금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제 책에서도 그런 기술을 좀 읽어본 기억이 좀 네, 있고, 네. 그 조국 대표하고는 이번 선거 전후로 네. 좀 이렇게 만나 뵙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좀 있으십니까? 한참 됐어요. 네, 한참 됐고 네, 이제 제가 막 그 후보로서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열심히 뛰고 있을 때는 아마 위례 지역에 이제 선거 유세를 잡아서 네. 조국 대표가 오셨는데 저는 또 유세 일정이 그거와 반대되는 쪽에 아이고. 방향이 잡혀 있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네. 와주신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또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네. 네. 아마 그 아까 그 호위무사 후보 때문에 네. 오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보면은 조국 혁신당 유독 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척점에 섰던 네, 분들이 네,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차규근, 네. 박은정, 네, 뭐 네. 몇몇이 사실 그런 분들 꽤 많은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 장관님 재임 중에도 좀 업무적으로 관계가 되었던 분들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사실은 이 감찰 업무는 독립적입니다. 네.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되거든요. 뭐 그거 내용을 보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장관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강단 있고 꼼꼼하고 네. 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송사를 뭔가 이끌었던 분인 거죠. 감찰 과정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이 검찰총장이 감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방문 조사하겠다. 네. 라고 미리 이제 그 서면을 들고 고집했는데, 갔는데도 예. 네. 그걸 도로 팽개치고 뭐 그 밑에 있는 간부가 네, 법무부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팽개치고 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고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네.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나. 네.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원내 교섭단체 네, 요건 네. 완화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워낙 다선이시고 국회의장 자리를 네, 네.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요건 완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회가 이제 그 다양성이나 뭐 다원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물론 당연히 소수당 배려를 여러 의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시는 그 부분은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앞으로 향후 전국의 전개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뭐 그 부분에서는 그 일당의 입장을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네. 저희 정치비상국 찾아주시기를 네.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1분 순서 마치고 2부 네. 순서 이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 누구 나오죠? 자 박사 씨? 일단 그것보다 네. 저희가 소리만 꺼놓고 화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네. 남태 배우님 폴더 인사하는 게 이제 생중계가 돼가지고 그래 남태우 네. 폴더 인사 뭐냐 그랬군요. 그만큼도 네. 예의 바른 분입니다. 네. 그 이분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네. 5선의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박계숙 씨 방송 보고 계셨나요? 네네네. 아, 되게 섭섭하던데. 아니 그 남태우 의원님 그래도 우리 우원식을 존경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갑자기 다른 분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저희가 힌트를 그렇게 줬는데도 말이야. 아니. 네. 존경한 뜻을 밝히지 말고 얘기해야 괜찮지. 존경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더 네. 심각한 타격인데. 그거. 네. 뭐 남태우 배우님이 이퀄 민심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론의 네. 향배라는 거는 분명히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네.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나 했죠, 역시나. 역시나. 네. 국민들이 이제 이번 총선 치르면서 정말 분노해서 투표했잖아요. 이채양 명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 75원. 875원으로 대표되어지는 민생. 그 두 개가 이번 총선을 치른 가장 심각한 국민들의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하려고 오늘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취임 2년 만에 650일인가? 그렇게 만에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네. 거의 2년 만에 하는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 한 이유가 총선 민심이 무서워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더욱 소통하는 정부, 경청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들이 바란 답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기조를 쇄신하라고 투표한 건데 네. 지난번에도 국무회의 때 한 얘기잖아요. 국정 기조는 맞는데 홍보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걸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국민들이 회초리든 그 뜻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회초리가 아니라 다음에는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의원님 같은 경우 가장 앞에서 선두에 주장하셨는데 네. 그 야권이 주장한 특검법 있잖아요. 네.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모두 다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상 거부했고 최상병 특검법도 뭐 그것도 거부했고 그러니까 이채양 명주로 대표되어지는 그 국민들의 민심을 오늘
회견을 통해서 거부한 거죠. 네. 그리고 회견을 앞두고는 역설적으로 또 민정수석실을 신설했어요.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특검법을 생각해 보면 꼭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민심을 듣는 겁니까?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민정수석 없앤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잘 알거든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과거에 저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면서 민정수석실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행위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거기에 각종 권력기관들, 사정기관들을 컨트롤하고 그랬던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치르면서도 그렇고 그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방식을 안 하겠다. 그 상징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거든요. 되셨죠. 네.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겠다는 게 어떻게 민심을 듣겠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검도 심각하게 올라오고 네. 국민의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사정기구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거 아니냐. 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의원님도 과거에 경험하셨지만 또 야권을 향한 수사에 민정수석들이 종종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예. 그런 의뢰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럼요. 그래서 민정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해서 그거는 뭐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조금 잘하네 생각했던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야권을 향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의원님이 제 인연이 있는 것이 그 박기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수석 부대표에 제가 출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원내수석이 어떤 자리냐면 기자들 전화를 정말 하루 종일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런 자리인데 벌써 5선 고지에 오르셨고 네. 이번에 국회의장을 출마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심이 제가 그때 궁금합니다.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왔고 네. 협상을 제가 다 하니까 맞아요. 예. 전화를 하도 받아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통화하시느라고 기울어져서. 네, 네. 기울어져서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렇게 안 받고 그거 하다가 블루투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처음으로 썼어요. 바로바로 도저히 받고. 들고는 이제 더 이상 네, 못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모 회사에서 나온 블루투스인데 그거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게 찍혔을 때니까 그죠? 예. 아니 국회의장 선거 도전장 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요번 국회 딱 의석을 보니까 요번 국회를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네. 잘하라고. 근데 그 기회가 그냥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민주당에다 줬는데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죠. 근데 그 지탄 받는 거가 예쁜 모습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엔 부족한 상태에서 요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건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못하고 국민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그렇게 폭정을 일삼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시험대 위의 기회예요. 시험대 위의 기회. 시험대 위의 기회다. 예, 예. 네. 그래서 요번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 쉽지 않다. 와 저랑 생각 똑같으시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람하고 붙을 텐데 그 기회를 니네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맞아. 라고 하는 게 요번 이제 국회란 말이에요. 네. 국회의 전반기 2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이 국회라고 하는 거는 그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잘 수용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걸 풀어나가는 게 국회의 의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채양명주로 대표되어지는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그 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192석 야권 다 합치면 192석이잖아요. 거의 8석이 부족해. 지금은 거부권이 문제 아닙니까? 네. 8석 어떻게 채울 거냐. 그건 정말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해서 민주당은 진짜 열심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쪽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국민적 분노, 국민적 압박 이런 게 생겨나야 저쪽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네. 거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그걸 하려면 정말 훈련되어 있는 협상력과 정치력이 있어야죠. 정치력이 네. 있어야 돼요. 오. 제가 언제 원내대표를 했냐면 원내대표 한 것도 그런 훈련을 쌓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언제 했냐면
문재인 정부 첫 해였어요. 아, 집권 여당 첫 해. 그때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우리가 정부 여당이 됐는데 123석이에요. 27석이 부족해.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진짜 야당이에요. 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그러니까 교섭을 3대1로 했어요. 또 하나는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장관을 한꺼번에 확 보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한 달에 3명씩 보내줘요. 준비되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장관이 다 언론에 노출되고 뭐 요만한 것도 커다랗게 만들어져갖고 그중에 한 사람은 꼭 부적격. 예, 혹은 낙마되거나 이런 예, 상황들이. 예. 그걸 낙마시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처리를 하면 국회 파행. 7번 국회 파행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험난한 삼각파도였죠. 그런 속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총리 표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정부조직법, 본예산까지 6가지 다 해내셨군요. 6가지 다 했죠. 그거는 정말 그때 훈련도 많이 됐을 뿐 아니라 협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압박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저들을 압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이런 그런 노하우, 그런 그런 정치력, 그걸 제가 그때 충분히 훈련한 겁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예. 후보들 중에 이 8석의 부족한 거부권을 극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실력을 갖춰야 이번 국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험대 위의 기회를 잘 넘어서려면 우원식이 가장 네, 좋다. 후보 4인 중에 유일하게 정치력 있는 원내대표를 경험하신 후보로서의 그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네, 또 한 명 하나. 더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국민의 명령이 나라를 바로 해라. 민생을 제대로 살려라.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라. 이건데 그때 경험해 보니까 지금 형국이랑 비슷하다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경험해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위원장도 만들어서 했죠. 예. 만들어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을지로위원회를 하고 그러고 원내대표를 원내대표 한 이유가 을지로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민생 입법들이 마지막에 연말쯤 되면 원내대표도 집착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다른 정쟁 사안이 되면 다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한 건데 저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정쟁이 심하고 그 민생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하루만 지나면 싹 없어져 그래. 정쟁이 그냥 신기루처럼. 묻혀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국민들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이 비슷한 형국인데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그거 하려면 국회의장이 국민의 민생, 저출생, 불공정, 기후위기, 국가균형 이런 의제들을 국가적 아젠다, 사회적 공론으로 만드는 그런 철학과 실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을지로위원회 오면서 제 평생 제가 하는 일은 민생과 닿아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요번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국민들이 투표를 한 효능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요번 국면은 제가 제일 맞다. 저는 그 출마 기자회견문 중에 눈에 띈 대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재명의 사회개혁 동반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2가지 의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개혁 동반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누구는 명심이 나한테 있다. 당신이 날 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네. 저랑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사회개혁 그 사회경제 개혁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운동 자체를 예, 네. 그러니까 사회개혁의 동반자다 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동반자다.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저랑 그렇게 가까웠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할 때 보니까 을지로위원회가 했던 의제들을 정말 열심히 갖다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토론에 뭐 참여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 적도 있고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사회의 불공정을 어떻게 없애는 문제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당의 중진 중에서 제일 먼저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이낙연 선배랑도 제가 잘 아는데 서운하셨겠죠. 네.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관점에서 했고 이재명 대표도 저에 대해서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제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고 근데 위원장은 본인이 꼭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은 자기가 맡고 내가 부위원장 하신 거예요? 수석, 예.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예. 실질적인 일은 제가 다 하죠. 여기에는 을지로위원회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둘 사이는 사회경제 개혁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동반자적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그게 누구한테 측근이냐 뭐 친구냐 이런 논란 말고 정말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네. 국회 권한을 강화시켜야죠. 아니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네, 명시적으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갖는 건 입법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9번이나 거부했고 이번에 최상병까지 하면 10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상권 분립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국회 압수수색을 22번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중에 95%가 민주당 쪽을 수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든지 네. 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뭐 이제 국회의장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집행을 그거를, 하려면 네, 네. 그렇게 편파적이고 국회를 함부로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감사원을 이전하는 문제. 감사원을 왜 대통령 직속으로 둡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건데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예산권에 대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전혀 개입을 못해요. 그리고 예산 증액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권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고유의 권한이. 예. 네. 이것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 국회인데 이거를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상권 분립을 명확하게 그런 해야 차원에서 되는 것이 국회 권한을 높이자.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또 행정부의 견제 기능으로서의 국회의 권한 이것도 그걸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개헌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요번에 말씀드립니다. 심 변호사님 공약사항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심 변호사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실 분에게 저는 바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지금 뭐 절대 다수를 국회 안에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책임도 있지만은 또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힘을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이채양명주로 민심을 받들 때는 정말 정광석화처럼 타협 없이건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제도 개선이나 민생 입법이라는 소위 이 부분은 저는 뭐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아무리 법을 국회에서 바꿔봤자 그냥 민주당 또 근육자랑한다. 내지는 과거에도 선거법이나 뭐 검찰개혁이나 일방적으로 제도개혁을 했을 때 그냥 상대방이 안 지켜버리거든요. 그럼 사회가 더 운영이 될 수 없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와서 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이번에 국회의장 되실 분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들을 때는 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너무 공감이 돼서 네. 참 저는 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는데 다음 국회의장의 자리가 국회의원의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장이면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거든요. 네. 그럼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대통령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사실 제 눈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똑같습니다. 의전서열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을 좀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소신 있게 2년간을 알차게 보내실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했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나 총리로 좀 갈게요. 내지는 국회의장 딱 끝났는데 아니, 총리는 5위거든. 2위에서 5위로 내려가는 거거든. 격화되는 거야, 격화. 이거는 자존심상 예, 저도 허락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2위까지 했는데 다음에 한번 1등을 좀 해보고 싶네. 혹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권한을 본인 정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라 그래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좀 이런 마지막 공직이라는 의식을 좀 가지신 분, 전 이런 분이 꼭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일종의 생각이 질문을 의견으로 형태로 제시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혹시 어떠세요?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보면 정말 마지막으로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의 어떤 상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점이죠. 영광스러운 네, 점이죠. 그러고 영광스러운 정점인데 거기서 저는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저는 한 가지 그동안의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 그건 좋은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만 보여요. 맞아. 방망이 두들길 때. 그러네. 근데 국회라고 하는 거는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국민들의 민심을 받는 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주인 아니에요? 그거의 꽃으로서 국회의원 그 위에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국회의장 이렇게 하면 의사당의 그 대회의장에서 본회의할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가야 된다. 현장 속으로 가는 국회의장. 네. 그래서 이 정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국회의원의 대표로서 그거를 넘어서는 일하는 국회의 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그건 사실은 이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해서 그런 거 갖고 논란하는 건 좀 그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국민 속에 있는 국회의장의 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 속에 다가가는 국회의장 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장 선거가 사실 구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뭔가 그 명심 마케팅 위주로 뭔가 이제 바깥에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죠. 명심 당심에 민심이 투영돼 있다. 그래서 명심 당심은 민심을 받아서 국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거냐. 이것이 중심인데 나한테 명심이 있다. 당신이 날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자기 논에 물대기식밖에 안 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중요한 건 민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어떻게 틀 거냐.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 논의 과정에 그 토론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8석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 거북 지금은 제일 그 우리의 억압이 되고 있는 게 거부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21대 국회는 국회의장들이 너무 합의해 오라고 해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본회의장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너무 오래 때문에 걸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올려달라 그거 통과시키면 박수 치고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이 막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오늘날과 같은 22대 국회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2대 국회로 들어가면 이제 똑같은 법안들 막 또 다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막 통과시키면 거부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처리 못하면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명심 당심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혁신의장, 개혁의장 얘기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지 못해. 그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틀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저도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재벌 그거는 소위 경제적 기득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재벌들 대기업하고 많이 주로 부딪혔죠. 싸워요. 네. 그 싸울 때 뭐 저한테 뭐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못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 제가 15일 동안 단식했지.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거든요.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는 일부터 저희가 나서서 하고 제가 유해를 모시고 들어왔고 흉상 이전할 때 맨 앞장서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지만 이 거부권을 뚫기 위해서 거기에 정치력과 협상력과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분노와 압박까지 끌어내야 이걸 넘어설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막 질이 싸워버리면 저쪽을 그냥 단결만 시켜주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번에 택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장선거 어려운 게 이제 민심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간선 형태로 국회의원들이 한 표를 행사하다 보니까 더 복잡한 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되기 위해서 좀 어떤 만남을 좀 주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1대1로. 그래서 예. 이런 얘기 쭉 하죠. 앞에서 예.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분을 만났는데 특히 이제 초선 당선자는 이제 이 국회 활동에 대해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제 국회의원 선배 국회의원들을 새로 만나는데 마음이 쉽게 열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그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요. 아, 지역으로 간다. 예. 그럼 이제 거의 자기 동네로 와서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얘기하기도 좀 쉽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담도 해가면서 이번 국회의장 상이 난 이래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곽수환 씨가 초선 당선자라면 국회의장 후보로 찾아온 우원식 의원님께 어떤 질문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그때 그 당시 김은혜 수석이 그거 미국 EXX. 미국 국회 아니고 그 EXX 그 한국 국회 얘기한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거 이제 국회의장이 입장에서는 그럼 입장을 내야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하실 거냐? 예. 그럴 때 그때 정말 그거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경로할 때죠, 그죠? 그건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욕 먹어야 될 대상들입니까?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이던데. 그래갖고 그게 유튜브 짤로 올라가지고 몇십만 조회가 됐는데 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 이게 그 언론이 억압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그거를 핑계를 대면서 그 욕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알아도 정말 이게 뭘로 아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의장에 정말 불가지 화를 내요. 경로해야지. 네. 그럴 때 경로가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하나 진짜 국회의장으로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정바세 저는 대표님. 평소에 궁금한 부분인데 네. 저는 이번에 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바깥에서 정치를 바꿔보려는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민심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성 정치의 기득권이라는 건 너무 현존하고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당 설립을 좀 간소화하자. 내지는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신인과 현직 의원이 같이 출마하면은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가산점 얼마 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외들이 좀 공정하게 그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감한 건 뭐냐면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것들도 정당이 의석수로 딱 나눠 가지니까 4년 동안 돈 위에서 정치를 하는 거고 신생 정당들은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전 이런 것들도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아예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국민들한테 정치 후원금 바우처를 줘서 국민들이 잘하는 당에다가 오히려 주게 만들자. 전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그거 있거든요. 뭐 좋은 제안이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좀 기득권을 정말 걷어낼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지 저 정말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아주 강력하게 제안했던 거는 연동제예요. 연동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병립형이야말로 양당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양당만 비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연동제를 하면 그래도 소수 정당이 의석으로 들어올 그렇죠. 수 있는 네.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동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완전한 형태로. 예. 네. 그렇게 했고 그 연동제가 돼서 그래도 뭐 이러저러한 당들이 의석을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바우처를 나눠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보낼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좀 더 국민들 곁으로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양당 또는 그 알려져 있는 정당으로 그게 또 집중되지 않을까? 네. 어떤 새로 신생 정당이 그 국민 바우처를 받을 만큼의 인기, 지명도 여력이 될까? 네. 그런 거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네. 부분들이 이제 있겠죠. 정치 신인들에게 좀 불리한 부분들은 좀 걷어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바깥에서 외쳐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간곡히 의장님 부탁드리는 거죠, 되시면 지금. 진짜 네. 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그렇지. 같이 뛰자 그래야지 그러네. 누구는 오르막길로 뛰고 누구는 내리막길로 자동차 타고 내려가고 야 임마 더 열심히 뛰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뛰고 있는데. 아니, 기득권이에요 그게. 저는 을지로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을지로 위원장이셨기 저 때문에 을지로 그런 정신 부분들 계승하는 잘 거예요, 수용하실 진짜. 겁니다. 끝으로 을지로로 오세요. 네. 을지로로. 끝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의 전방 국회 후보들의 네. 탈중립 선언에 대해서 네.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 후에 그 여소야대가 됐을 때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김진표 의장께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진표 의장이 최상병 특검을 그때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 아 맞아. 안 하면 손해 나는 일, 그런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김진표 의장이 너무 뭐 합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답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상병 특검 하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건 민심의 요구거든.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해서 김진표 의장께서 보여주신 거는 국회의장의 딱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운데거든요. 여야의 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민심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건 처리 안 한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되면 국민들에게 손해나는 거 그건 잘못하는 거죠.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올라온 의제 중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국힘에 유리한 일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판가름하는 기준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철저하게.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진표 의장님은 그 옳고 그름을 본 게 아니라 이게 민주당 의제냐 국민의당 의제 그걸 따진 이렇게 거구나. 너무 보셨던 예. 것이 저는 잘못하셨다. 음. 그러니까 국회는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정당 간의 가운데 그게 중립이 아니고 그걸 너무 협소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국회 안에서 보면 여야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바깥으로 나와서 국민의 민심 국민 안에 있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민심을 보고 민심에 맞는 그런 처리를 해 나가면 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회의장은 아주 산술적인 중립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 민심을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네. 민심을 따르고 민심을 관철해내는 네. 그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한 거를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민심이 요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뭐 국민의힘이 낸 거여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이득이 그렇죠. 된다면 그때는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은 국민한테 그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정당의 선호가 아니고 네. 민심 그렇죠. 의장을 하세요. 민심 민심 의장.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민심이 윤석열 정권이 너무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민주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이라는 게 대개 민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내놓는 의제를 민주당이 내놨기 때문에 정파적 의제다. 이렇게 보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민심동행 출신이라 오늘 민심 얘기 많이 나오니까 나 제가 그래서 민심 나 그런 의장 거 제가 같았어. 얹지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저는 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 지향했던 그 극중주의 비슷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극중주의가 뭐냐면은
아무런 결정 안 하고 가운데 서 계속 있는 거. 기계적인 네. 중립만을 외치다 보니까 이게 설 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저도 그거는 중도의 올바른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정말 국회의장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대표의 대표니까 정말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이걸 지금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이제 그런 능력으로 네. 운영하시면 국민이 좀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독살지 모모님이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원님 설득이 잘 됩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최고의 이렇게 여덟 성공이신 것 석 같습니다. 가져오신다는 거죠. 제가 저 네. 지난번 예결위원장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첫 해. 저는 무슨 위원장을 하더라도 정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항의하겠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얘기가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국민을 향해서 틀린 얘기 한 적 있냐? 그러면 얘기해봐라. 그런 거 네. 얘기해봐라. 그러고 그때 나서. 얘기를 못해요.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회 그냥 사회자가 아니다. 예결위원회가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반영하기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끌어가는 게 예결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네. 얘기했더니 아무도 반론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지신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정말 민심 의장이 되겠다는 포부가 네. 국회 동료들에게 잘 전달돼서 좋은 결과 있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그리고 목요일의 짝꿍 산이산이 곽수산이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